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증시가 막 갈채비를 하니까 또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증시는 다소 무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지 체크스탁에서 준비했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희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많이 추워졌어요. 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추운 날 자켓을 안 입으시고. 자켓은 입고 왔죠. 네, 근데 양복이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우리 증시 변동성이 지속될 것인가. 위쪽의 변동성이면 그나마 또 재밌게 즐기실 수도 있으실 텐데 아래쪽으로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이럴까요? 요즘의 흐름 좀 어떤가요? 네, 일단 환율은 우리 증시, 그러니까 원화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았거든요.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이 되기 이전에는 원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어요. 다른 통화보다 유독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흔들렸는데, 근데 증시 기준으로는 아직도 안정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지금 글로벌 증시 11월 5일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전체적인 증시의 변동성을 보면, 뭐 미국은 전반적으로 좀 크게 올랐지만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뭐 최악이고요. 그다음에 항생도 꽤 많이 빠졌죠. 거의 코스닥에 뭐 육박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대만, 인도, 뭐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도 전체적으로 미국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락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데, 유독 한국 증시와 홍콩 증시의 이 하락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뭐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를 둘러싼 이익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이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드렸던 대로 우리가 올해 실적도 굉장히 나이브하게 좋게 봤지만 올해가 크게 변동성이 없을 거라고 봤고 내년에도 변동성 없이 더 상승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본적으로 한 60% 작년 대비해서 이익이 올라가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뭐 30% 정도 이익이 올라간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미 3분기부터 이게 확 꺾였고, 그다음에 지금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아마도 이제 무역과 관련돼서도 줄어들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대미 수출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중국이나 베트남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것들까지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중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실제로 가장 타격을 받을 중국과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흔들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상해 증시는 왜 안 빠지느냐를 반문하실 수밖에 없는데, 상해 증시는 외국인 비중이 거의 없잖아요. 외국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나마 외국인들에게 좀 노출되어 있는 그 증시가 상해 증시이기 때문에 상해 증시의 변동성이 최근에 국내 증시와 닮아 있다라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좀 압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환율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무역 관련된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 관점일 텐데,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확인은 좀 어렵습니다. 적어도 뭐 상무부 대표, 상무부 장관, 그다음에 미국의 무역 대표부, 그다음에 뭐 재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의 인선이 좀 더 명확하게 올라오고 그 사람들 여러 가지 발언들을 좀 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익 관점에서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이익이 좀 크게 눌러앉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라는 점에서 내년도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엔 아직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좀 과도하게 빠진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 과도하게 빠진 부분을 아마 어느 정도 악재가 좀 희석되는 과정에서는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래프를 이렇게 좀 봤는데 뭐 대만도 사실 IT 위주의 산업이 구성되어 있는 국가인데 별로 하락을 안 하고, 그리고 또 환율 때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니케이는 오히려 오르고, 이 두 국가의 흐름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코멘트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본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출 국가가 아니고요. 뭐 수출품이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일본 경제의 대부분도 소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내수 수비가 오히려 중요한 국가고, 그래서 일본도 지금 환율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유가 기존에 이제 뭐 일본도 수출 국가라면 환율이 이렇게 약한 게 좋겠죠. 근데 그 환율이 지금 엔화가 약세로 가는 건 일부 수출 기업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일본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다음에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 외국인들은 점점 일본에 들어와서 과소비를 하고 엄청난 소비들을 하는데 자기들은 외국에 나가기도 힘들다는 어떤 그런 소외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제 환율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본 증시와 우리가 동일 비교하는 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도 TSMC가 결국 여기 결정적이라고 봐야 될 텐데 여기도 다른 업종들 마찬가지예요. TSMC를 제외한 지금 미디어텍하고 TSMC 정도, 그다음에 아스피드를 포함한 일부 AI 서버 관련된 종목군들이 견조한 것이지 이쪽도 나머지 전자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반적으로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TSMC에 대체제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TSMC도 동일하거든요. 중국 관련된 이슈를 들이맞자마자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아마도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최근의 조정도 이러한 요인이 일부 좀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국가에 대한 움직임까지 좀 봤는데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도 약간의 등락률의 차이가 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이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업종들이 비교적 강하게 버텼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2018년과 지금이 동일하진 않겠지만 과거 자료를 살펴봤을 때 조선업종과 통신업종 같은 상대적으로 방어주이면서 이때 조선업종은 MRO 때문에 간 게 아니죠. 이때 조선업종은 상대적인 미국과 무역 변쟁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라는 측면에서 부각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필수 소비재 등 관세 쪽에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부담이 적은 그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우리 시장에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신주, 은행주 비교적 견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주 이런 것들이 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업종이 그때도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그와 비슷한 양상이 미리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 2016년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구간이 2018년도였기 때문에 이때 이제 등락률을 보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앞에 2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뒤에 2년이 결정되니까 앞에 2년에 여러 가지 전력을 쏟을 거라고 봐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업종들이 강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런 약간 방어적인 성격의 관세에서 자유로운 성격의 업종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다도 전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도체 싸죠. 자동차도 싸고. 그래서 이런 업종들도 사야 되고 여전히 보유해야 되지만 현재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 그다음에 최근에 그 트럼프 정부에서 인선이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당선되고 말고와 상관없이 임명되고 말고와 상관없이 기조 자체가 지금 명확하잖아요.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인선이 되고 있는 상황임을 볼 때 무역 정쟁도 초반에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본다면 2018년도에 강했던 업종도 참고가 해야 되지만 저는 관세에서 좀 자유롭고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변동성 다른 국가와 비교해봤고요. 또 업종별로의 흐름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삼성전자가 뭔가 좀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7만, 6만, 5만, 그리고 4만까지 떨어질 때 삼성전자 가만히 좀 있는 듯 했는데 49,900원을 확인하니까 삼성전자 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자사주 매입 대규모로 금요일장 마치고 발표가 됐습니다. 마치 미리 알기라도 했던 듯 삼성전자의 주가는 금요일장 발표되기 전인데도 7%의 강한 급반등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삼성전자의 반등의 트리거가 될 것인가, 앞으로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10조 원, 상당히 좀 대규모로 발표가 된 듯합니다.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또 전체 시청 규모를 봤을 때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죠. 다만 이것이 이제 기간별로 진행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거래 대금이 많아야 5천억 정도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보면 아주 그거 많을 때 5천억이라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게 일간 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양이라서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난 금요일 날 이런 재료를 뭔가 좀 선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가 벌써 이제 25년이 됐는데,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한 게 한 7, 8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2010년도 이후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2, 3번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후에도 대부분 방어는 잘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게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어렵죠. 대부분 다 아시는 것처럼 시초가의 물량이 소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시초가를 지켜주는 역할 정도, 그다음에 매물을 어느 정도 받아주는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주가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정확하게 이 종목을 리드해서 계속 끌어주면 아침에 시초가에서 방어해주면서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로 주가가 올라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방어가 되는 것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뭐 다들 본질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이익 변동성이 최근 몇 년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의 진폭 정도가 있었지 막 적자로 돌아섰다가 막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급한 변동성은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준비된 그림 보시면 최근에 다시 또 이익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익 변동성은 이 종목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시장에 나타나는 저평가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시장과 거의 비슷하다. 미국 시장의 반도체 종목군들은 뭐 엔비디아 같은 특수한 종목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비교적 높은 밸류에이션을 기록하는 데 비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는 건 이렇게 연간 단위로 봤을 때 높은 이익 변동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고, 여기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이게 시황 산업이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번만큼 투자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번 돈의 거의 60, 70%를 계속 재투자해야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이익 변동성 자체가 전체 시장의 밸류도 떨어뜨리고 삼성전자의 밸류도 떨어뜨리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인데요. 뭐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의 방향성은 명확하죠. 현재 어느 정도 저점을 찍을 가능성 높아졌다라는 것은 저는 뭐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또 3조 원의 소각이 있으니까 그 소각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긍정적이긴 하죠. 물론 10조를 다 소각했으면 좋았겠지만 뭐 그건 뭐 회사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걸 뭐 우리가 뭐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뭐 기술 개발이나 더하지 그 자사주 사서 뭐하냐, 그 대주주만 좋은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투자비에서 10조를 빼와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이건 엄청난 타격이라고 보여지는데, 기존의 투자 계획을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자사주 매입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주가 방어에 도움이 된다면 업황의 턴이라든지 현재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과도한 우려였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뭐 이건 충분히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할 것이다. 최소한 삼성전자의 방어력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장에서 또 이런 평가도 있죠. 지금 그 대주주들의 담보 비율이 떨어지니까 그걸 방어하려고 나선 게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담보 비율이 정말 깨져서 시장에 물량이 나와서 펀더멘탈 이하로 뭐 급속도로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그건 또 좋은 내용이겠습니까? 그것도 주가 변동성을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키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제고해 준다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또 여전히 삼성전자가 현금을 여전히 90조 정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이번 조치는 나름 그래도 주가의 저점을 만드는데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래쪽으로는 막아줄 것이다. 다시 4만 원을 볼릴 그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은데 위쪽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위쪽으로는 결국은 그 천장을 뚫어야 되겠죠. 천장을 뚫을 게 세 가지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의 HBM 진입은 뭐 우리가 측정할 수 없으니까 이건 뒤로 미뤄두고,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중국에 대한 제재가 어디까지 들어올 거냐가 전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1, 2, 3분기에 실적의 모두 추정이 다 틀렸던 이유는 중국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사면 실적이 예상보다 폭발해서 1, 2분기는 실적이 너무 좋았고 3분기는 중국이 덜 사기 시작하니까 바로 실적이 가라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HBM을 엔비디아에 못 밀어내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의 거의 대부분은 DDR5나 레거시를 중국에 판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 어느 정도의 제재가 들어가느냐, 미국 그 새로 들어오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허들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에 언제쯤 진입하느냐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낮은 8단 정도만 제공하느냐, 12단까지도 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의 또 허들이 될 것이고, 마지막은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가장 어려운 변수라고 보는데, 삼성전자가 이익의 진폭이야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많이 벌었다 적게 벌었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흑자 났다 적자 나는 그런 형태를 반복하는, 그러니까 이익의 진폭이 너무 커지는 그런 양상은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적자를 내는 핵심 포인트인 비메모리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느냐가 제가 보기엔 아마 관건이 아닐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더욱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보실 것 같은데요. 이제 예전과 같은 그런 바닥까지 갈 일은 없지 않을까. 하지만 앞으로 놓여진 숙제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1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일부 증권사는 내년도 증시 전망 관련돼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또 레포트도 내놓고 이와 관련된 행사들도 조금은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내년도 실적이 과연 어떨 것인가 이런 부분들 다뤄보겠습니다. 내년도 실적 올해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계속 시장이 좀 상존해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당연히 실적 추정 조정은 계속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변수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실적은 거의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이미 올해 초반기, 그러니까 상반기부터 추정했던 올해 실적도 나이브했지만 내년 실적은 더 나이브했다는 거죠. 물론 트럼프가 될 줄 몰랐으니까 그런 전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강한 정책을 쓸지는 몰랐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추정이 되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변수가 나왔으니까 저는 뭔가 큰 조정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대부분의 증권사가 그렇게 급격하게 조정을 하거나 뭔가 악재를 크게 반영한, 그러니까 소위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와 최고 악재 시나리오와 가장 호재 시나리오를 반영한 이런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퀀트 쪽은 계속 바빠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선 환율 측정도 지금 불가한 상황이잖아요. 1,400원까지 이미 가버린 환율 때문에 실적 추정치에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데 반대로 무역 제재나 관세로 인해서 나타나는 마이너스 요인의 그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정확한 실적 추정치는 우리가 지금은 알기 어렵다. 앞으로 계속 수정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러면 우리가 업황 정도의 위치는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산업이 쇠퇴기에 있는지 회복기에 있는지 이런 것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저 그림이 100%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대신증권의 자료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정유화학, 유통, 철강금속 이런 쪽은 쉽게 바닥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업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중국의 로컬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쪽은 아직 반전의 기회를 찾기가 어려운데, 회복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건설이라든지 일부 게임 그다음에 여러 번 언급드렸던 엔터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지금 회복 단계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 정점 수준으로 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조금 주의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정점 수준으로 갔다가 관세 이런 것들로 변동성이 커지면 우리가 잡기가 쉽지 않고, 쇠퇴 측면으로 가고 있는 정점은 이미 치고 내려가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접근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2025년도를 바라보는 쪽에서는 적어도 실적 회복 단계 쪽에서 놓여있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을 골라보는 것이 좋겠고, 저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관세에 대한 자유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어떻게 결정될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중국의 60%를 때릴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보편적으로 10% 관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난 2018년처럼 업종별로 FTA가 다 수정되면서 업종마다 달라지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는 업종 쪽에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거나 여전히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줄 만한 그런 업종들을 우리가 추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3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엔터나 게임이 이쪽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고, 그 다음에 CDMO 쪽도 미국이 약가를 인하고 여러 가지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중국 우시바이오에서 물량을 뺏어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CDMO 쪽의 전반적인 추이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업종 내에서 좀 상대적으로 밸류가 낮은 업종들을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CDMO, 제약바이오의 위탁 생산, 그리고 엔터나 게임 쪽, 특히나 엔터 같은 경우는 11월만 볼까 혹은 내년도까지 계속 괜찮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표, 차트 다시 한번 펴놓으시고 또 관세와 관련된 부분 교집합이 있는 종목 찾으시면 금세 나올 겁니다. 이 시간에 좀 압축된 섹터로는 엔터 게임, CDMO 이렇게 정해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체크앤스탁 함께했습니다.